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부모 지원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모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경제적인 지원도 있겠죠. 사실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일 때보다는 좀 다 큰 성인이 된 자녀에 한정돼서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아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 바로 저희 같은 여러분 같은 이런 곧 내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인이 아이 때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서들이 쌓여서 내 자신이 되었던 내가 더 나이가 되면 이제 노년기를 맞는 노인이 되는 거죠. 그만큼 결국 내 자신의 원천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일 때부터 아이였던 시기 때부터가 바로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아이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면 어디까지 허용하는 지원을 해주면 아이가 훌륭하게 좀 클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머리로는 알겠죠? 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자녀에 대한 교육, 코치일 겁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하는 것 사이에서 길을 잃은 부모들이 많죠.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대신해주면 안 돼? 아빠, 발표 준비 못했는데 그냥 학교 안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고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못 들어봤다면 곧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할 텐데요. 이거를 어디까지 도와준 게 맞을까? 이걸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도와준 게 맞을까? 아니면 스스로 하게 두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꼭 어린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조금 성인이 돼서 크면은, 이제 뭐 대학교 이후 이제 취업한 사람이거나 취업 전인 이런 성인 자녀에게 속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가기 싫다. 회사를 이직하면 안 될까? 회사를 좀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 달까지만 하고 좀 쉬면 안 될까? 라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는 물론 자녀에게 20살이 넘은 자녀에게는 네가 알아서 네 스스로 결정을 해 너의 삶이라서 라고 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같이 고민해주고 결정을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 자녀에게도 이런데 어린 자녀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에게서부터 이제 가르치는 교육이 부모로서도 계속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이 자녀가 성인이 돼서 말을 하는 그런 고민들을 그리고 그러한 교육들에 대한 허용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소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자녀를 돕는다는 거는 사랑일까요? 오히려 방해일까요?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사랑이 되고요. 어떨 때는 방해가 될 겁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넘어지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잡아줄 거고요. 실수하지 않게 먼저 길을 닦아줄 거고요. 아프지 않게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녀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실패하고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감각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 때 실패해보지 성인 돼서 실패해보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실패가 허용돼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라면 계속되는 실패는 허용을 해줘야 돼요, 부모로서.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 잡아주려고 하고 아프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모든 걸 다 해주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심리학 용어로 잔디깎기 맘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험난한 이런 고난들을 겪게끔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잡초 같은 아주 뾰족뾰족하고 거센 이런 잔디를 자녀 앞에서 부모가 다 깎아주는 거죠. 엄마가 다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는 엄마를 뒤쫓아 가기만 하면 잔디가 다 깎여 있으니까 평탄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없어지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잔디를 깎아주던 엄마가 없어지면 그 아이는 결국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나 거센 잔디를 볼 때는 아마 엄마를 다시 찾거나 뒤돌아가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리학에서는 이 잔디깎기 마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고난이 닥치고 실패가 있을 때는 그대로 겪게 하는 게 오히려 부모로서 돕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대요. 이런 감각을 배우는 게. 이 감각은 당연히 어릴수록 더 크게 우리 뇌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고요.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아이는 난 안 해도 엄마가 해주니까, 누가 해주니까 나는 원래 못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원래 잘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원래 못한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고 난 안 해도 누가 해준다라는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키워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럼 대체 어디까지 도와주고 허용해줘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적당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주고 허용하는 게 맞냐라고 기준을 정할 때는 도움이냐 아니면은 지지냐를 놓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과 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도움은 대신 아이를 대신해서 뭐든지 해주는 겁니다. 이 도움이라는 거는 결국 결과 중심이 되고요. 지지는 옆에서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과정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과정을 못 밟는 아이가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과정을 못 즐기거나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과정을 견디기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과정을 겪은 사람은 결국 결과를 겪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기의 과정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과정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에 수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은 도움 형태죠. 하지만 아이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주는 거, 이게 바로 지지해주는 거죠. 옆에서 질문을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이게 지지라는 겁니다. 이 지지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는 스스로 해내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스스로 해내는 힘을 얻었을 때 성인이 되어서 바로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인내력 있는 사람이 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 경험, 성공 경험이 없으면 아이는 무언가 내구성이라고 하죠. 마음의 내구성이 점점 약해져서 조금은 해내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동력 같은 걸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에게는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교육하고 허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 지지가 얼마나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지지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말은 하지만 제 아이에게 지지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저의 한계성이 다달라서 지지가 어려울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라는 거는 단어와 맞지 않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은 이상과 많이 다르죠. 아이를 기다려주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조바심이 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부모들의 특징을 보면 보통 빨리빨리 해라는 습관이 많이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릴수록 빨리 해, 왜 아직도 못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마련일 겁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라면 그런 교육에 더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넘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만, 이번 한 번만 하면 도와주게 되는 게 현실이죠. 이런 자신을 자책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지를 하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도와줬다가 아니라 이 도움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스스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할래라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무조건 정답을 주기보다는 이럴 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은 책임감과 사고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우리 유럽식 교육, 유럽식 아이 교육, 서양식 아이 교육이라고 하죠. 서양식 교육. 왜 동양과 서양의 아이 교육이 다르냐 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물론 같은 사람인지라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겠지만 한국 교육보다는 서양에서는 혼내는 듯한 교육, 다그치는 듯한 교육보다는 항상 아이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책임감을 키워주는 아이로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리더십을 갖게 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근원이 되는 아이라고 그렇게 믿음이 강한 아이로 탄생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아이에게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아이 스스로가 다시 그 질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해결하려는 능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되게 묻기만 합니다.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도 MZ라고 불리우는 20대, 30대 사람들도 보면은 사실 스스로의 정답을 정답을 찾기보다는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그냥 묻기만 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말이죠. 그런 이유가 보면은 AI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무슨 플랫폼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없어진 사회가 된 거죠. 기계가 다 해주니까, 기계가 다 해석해주니까, 기계가 알아서 논문을 써주니까, 기계가 알아서 찾아주니까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찾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방법을 모릅니다. 더 몰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이유가 바로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부모의 교육에서부터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래? 라고 잘 물어봐 준다면 이런 부분을 좀 책임감과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괜찮아. 이번엔 실수했지만 다음에 다시 하면 돼. 라는 실패를 해도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의 집안이 있고요. 실패를 절대 허용 못하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들이 있죠. 사실 괜찮아. 이번엔 실수했지만 다음에 다시 하면 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 큰 성인에게도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되는 말입니다.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말인데 하물며 아이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실수를 하면 또는 실패를 하면 이것을 1도 허용 못하는 부모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실패가 계속 두려워서 그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돌아가거나 포기하거나 우회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전하는 아이가 되고요. 이런 작은 도전이 계속 성공하는 데이터가 쌓여야겠죠. 그러면 정말 말로만 듣던 저는 이렇게 성공하는 데이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되면 말로만 듣던 정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천재 과학자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실화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빨리빨리 대충대충 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실패를 토대로 수정을 해 나가다 보니 성공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40이 넘은 50이 넘었나요? 하여튼 50이 넘었군요. 50이 넘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천재 과학자, CEO들도 실패를 계속적으로 허용하면서 수용해 나가는데 아이에게 실패를 허용을 안 한다면 그 아이는 이미 도전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 출발선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잘 안다고 성공도
해본 사람이, 그게 뭐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성공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아이가 성공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도와주려면 실패를 허용해 주라라는 말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감정은 공감을 해주고 그 행동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녀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는 행동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하기 싫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회사 일하기 싫을 때 많아. 나도 가기 싫어. 근데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공감을 해주는 거죠. 일단 내 마음이 공감 쪽으로 쏠려 있지 않아도 먼저 공감부터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무언가 행동을 유도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대화를 할 때는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일수록 더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말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공감을 한 아이와 공감을 하지 않은 아이를 추적 관찰을 해서 10년 후 대학 진학에 대한 통계를 내봤더니 공감을 해준 부모의 아이가 조금 더 학업 성취가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문제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정답을 유도해내는 능력까지도 발달을 같이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감정을 공감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 교육에게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행들이 습관화하긴 싫은 것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책임감과 싫은 것도 부여잡고 해냄에 있어서 높은 끈기와 지구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글로 써놓고 숙제하기 싫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회사 일 하기 싫어서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가기 싫어.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니까 같이 해볼까? 라는 말은 글로 써놔서 쉽습니다. 실제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회사를 안 가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행들이 일단 습관화가 돼줘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나머지가 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기 싫은 걸 하는데 나도 해야겠구나.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싫은 것도 때로는 부여잡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끈기와 지구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 무엇일까요? 매우 항상 고민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그런데 저는 친구 같은 부모 이런 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진짜 부모의 역할은 저는 코치가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코치가 뭐냐고요? 스포츠 경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스포츠 보면 감독이 있고 그 팀마다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 경기장에서 직접 뛰지 않죠. 경기에 필요한 자문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자녀를 바라보고 필요할 땐 조언해주고 실수해도 따뜻하게 격려한다면 자녀는 말로 안 해도 충분히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준 게 아니죠. 자녀 스스로 뛰게 해야 합니다. 자녀 스스로 경기를 임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 옆에서 코치가 응원해주고 가르쳐주면 그 선수는 잘 뛰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의 최종적인 역할은 뭘까요? 결국 부모의 역할은 앞서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다 해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잔디깎기 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는 아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지대가 될 겁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비싼 과일을 해주고 해주면 좋죠. 그렇다고 해준다고 아이가 다 그렇게 훌륭하게 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해주면 좋지만
그것을 안 해주면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가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에게 믿고 기다려주면 그걸로써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에도 뜻을 잠깐 착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믿고 기다려주는 게 그냥 옆에서 방치하듯이 관전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들 질문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행동을 유발하면서 계속 바라봐주는 게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역할인 거지, 그냥 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라고 옆에서 관전하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자녀 뒷바라지나 마음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도 이미 부모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전달하고 싶네요. 우리 아이가 언젠간 말할 것 같아요. 내 옆에 늘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아마 자녀가 이런 걸 느꼈다면 저는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비싼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내 옆에 늘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절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말한 그런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부모를 평가할 때 믿어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나왔다면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정말 잘 교육하고 키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